자, 6.3 답한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설날 이후로 각 언론사에서 여론조사 뭐 엄청나게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들 그 여론조사 평가하고 계신지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기훈 국민의힘 대변인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판세가 좋지 않아요. 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지금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어떤 현상을 분석을 할 때 아주 냉정하게 현실만 보는 게 있고 네. 또 하나는 좀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좋은 면을 봐서 희망을 품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본다면 지금 여러 개 17개죠.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보면 저는 서울, 부산 그리고 경남, 대구, 경북 우선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서울 어렵다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전 서울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게 서울 박빙이더라고요. 여론조사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보면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있고 ARS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ARS 여론조사가 높습니다. 네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더 잘 나와요. 그거는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지금 서운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 장동혁 디스카운트 그리고 뭐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지도부를 조금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싫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때 의외로 오세훈 시장을 좀 덜 지지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네. 오세훈 시장을 좀 덜 덜 지지했다. 이게 더 포함되면 월등하게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을 더 하자면 네. 제가 21대 대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때 제가 선거를 뛰었었는데 그때 이준석 당대표 관계를 보면 그때 집을 많이 나갔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그럴 때 윤석열 후보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 강성 지지자들은 심하게 말했을 때 막 욕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왜 그러냐? 그냥 냅둬도 이기는데 근데 막상 같이 해가지고 지지율이 오르면 그분들은 또 와서 도와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강성 지지자분들이 더 전략적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거 맞아요. 오세훈 시장이 뭐 국민의힘의 명백한 1위 후보이고 가장 뭐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이긴 한데 후보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거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당 지도부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경선이라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누가 나오든 그 경선을 하면 오세훈 시장에게 당연히 유리하지 않을 텐데. 아니죠. 50대 50이라는 현재 그 룰이 유지가 됩니다. 네네네. 70대 30으로 바꾸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당원이 한 120만 명 되거든요. 120만 명의 그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의 갭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24년 총선을 하면서 당내 경선을 했는데 차이가 3%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갭이 크지는 않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지방선거를 임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봤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에 대한 그게 니즈가 가장 크다. 그랬을 때 네네. 지금 현재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서운한 게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충분히 저는 정원호 청장을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과하게 장동혁 대표와 감정선을 타면서 거리감을 두는 게 네. 일종의 자기가 본선을 위한 집토끼 산토끼 중에서의 어떤 산토끼를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인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이건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묻어난 건지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와 묶였을 때 그건 좋지 않습니다. 그 독자적으로 이제 노선을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아니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다 네. 보면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과하게 장동혁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자리가 차츰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한 묶음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회복되기 힘든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 근데 그 자연스럽게 그게 묶이지 않나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간은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 뭐랄까
오 시장이 장덕 대표를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을 장덕 대표가 이미 만들어 놔버린 맞아요. 그 영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요즘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뭐 흰색 옷 입고 선거 맞아요. 들판이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아, 하는데요. 그래요? 예, 예. 오세훈 시장이 그 명절 인사 한복 입고 하잖아요. 한복 흰색 입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 흰색 입고 나왔어요, 이번에? 흰색 한복을 입었어요. 혹시 안쪽은 빨간색인데 잘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지금 뭐 찾아볼까요? 근데 네. 그걸 보고 느낀 건데 최근에 뭐 김재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명절 인사하는 데 있어 벌써부터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도봉의 이제 창동역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인사를 하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네네네. 이제 많은 곳에서 흰색 옷을 입고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와는 디커플링하려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 정치인들의 숙명 같은 거다. 네네. 뭐랄까 그런 생각이 아니 들어요. 근데 어차피 뭐 장동욱 대표 이야기를 하면은 그 반대편에 묶일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러면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안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그거는 제가 볼 안 때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공학적인 얘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요번에 선거를 임할 때 네. 내가 서울과 부산을 지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도 그럼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살고자 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서울과 부산을 이겨야 된다는 그 정도 기본값은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장동혁 대표뿐만이 아니라 당원들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입니다. 기준점입니다. 제가 네, 기자로서 그 장동혁 대표 조선일보 인터뷰였는데요. 보면서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두 개를 꼭 짚으셨어요. 근데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하면서 부산시장 선거까지 짚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부산시장 선거까지 가져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선수 교체? 아니요. 물론 대한민국 제1, 2의 도시니까 그렇게 예. 할 수도 있지만은 네. 이제 뭐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또 저희가 이제 주변부 취재를 하다 보면은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이제 오시장 교체론에 대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좀 뭐 실체화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얘기가 없지는 않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젖잘싸를 하기 위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서울시장 지고 부산시장 이기면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이긴 건가요? 진 건가요? 저는 졌다고 봅니다. 네. 그쵸. 근데 장동혁 대표 지면은.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본인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두 개를 같이 거셨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시장만 이긴다면 젖잘싸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이면서 2년 뒤에 공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이 상황 속에서 지방선거를 진 상태에서 당 대표를 과연 유지할 수 있고 다음에 공천까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습니다. 장 대표도 만약 선거에서 참패하면 맞습니다. 유지를 못한다라고 당연하죠. 보시는군요. 죽고자 해야지 사는 거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자님의 그 해석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게 두 가지. 저는 엔드라고 봅니다. 오가 아니라 네. 엔드라고 보고 저희가 이겨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지방선거는 원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요번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어떤 폭주에 대해서 반격을 하고 제동을 거는 피벗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반격할지 좀 궁금하네요. 지금으로서는 왜냐면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지금 분위기가 사실 여기 또 성춘 부대변인 계시지만 민주당한테 너무 유리한 그림이긴 하잖아요. 좀 여유로우시죠? 지금 앉아 계신 거 보세요. 벌써 여유롭잖아요. 아니요, 여유 아니라 겸손하려고 하는 건데 뭐 껴들어 들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여론조사? 여유롭다. 네. 아니요, 이런 게 아니라 그 민심은 늘 무섭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런 갈대처럼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라서 네. 민심은. 근데 잘 있네요. 그 여론조사 얘기 지금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 얘기해도 돼요. 해도 되나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사실 괜찮습니다. 아까 시작이 그런 이번에 이 명절 때 나온 여론조사였으니까. 사실 그 서울시장 여론조사가 3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2개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2% 아니면 4%였죠. 네, 그리고 하나가 오차범위 밖에서 정원호 구청장이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KBS가요. 그렇죠. 네, KBS가 44, 31로 31. 오차 범위 네. 바뀌고 네네. 그다음에 MBC가 40, 36, 그다음에 SBS 38, 36.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현직 시장, 현직 프리미엄 못 누리는 여론조사
저는 제가 정치권 들어온 지 16년 됐는데 처음 봤습니다. 현직 서울시장이 현직 프리미엄 못 누리는 여론조사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막 22년도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현직 시장이 뒤처지는 서울시장 여론조사 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세훈 시장 본인 입으로 말한 그 장동혁 디스카운트, 말이 좋아 장동혁 디스카운트, 이건 윤석열 디스카운트고 뭐 전환길 디스카운트 다 붙여도 됩니다. 전환길 디스카운트, 아스팔트 디스카운트, 극우 디스카운트 다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 너무 적나라하게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는 거는 저는 이건 국민의힘이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지금 오히려 여유로운 건 국민의힘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어떻게 황골 탈퇴 당명 바꾼다고 황골 탈퇴입니까? 정말 극단의 대책을 강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부산 장동혁 대표가 서울 부산 얘기했을 때부터 전 기자님이 말했던 젖잘싸 얘기 저도 여러 군데서 했거든요. 네. 이건 젖잘싸 빌드업이다. 부산시장 민주당이 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무소속 오거돈 후보가 딱 한 번 이겼습니다. 나중에 민주당 입당을 했지 무소속이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색채를 뺀 사람만 한 번 겨우 이길까 말까 했던 게 부산시장 선거였고 전부 다 보수 정당이 이겼던 건데 네.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 나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고 말한 거는 저는 오어로 본 거라고 봐요. 부산시장 이기고 나면은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걸요. 친한계 분탕질 속에서도 선전했다. 젖잘싸했다라고 하고 아마 본인은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갑자기 곁에 있던 이 당권파들이 이 젖잘싸입니다. 물러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산시장 선거 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좀 보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뭐 부산시장을 왜 겁니까 거기에? 부산시장은 당연히 그쪽이 유리하고 우리가 정말 따내면 대단한 선거인데,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도 아는 것 같아요. 최근에 대구시장 갔다가 그 사람들도 안 붙고, 그리고 그 이인선 의원은 사람들이 막 뭐 윤석열 얘기하니까 저것들이 아직도 뭐 있네라고 했다가 사과 발언 올리고 지금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와, 이거 윤 어게인 세력과 손 잡아 이거 절연할 수 있어? 아직도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그거 정말 대구시장 그래도 그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면 늘 꽉 찼었는데 꽉 난리 나는 곳이죠. 곳이죠. 예. 그 국수 먹는데 그렇게 서글픈 국수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서글픈 먹방. 국수를 정말 정말 슬프게 먹고 그 국수집 아주머니인가 누군가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당 대표가 누구냐고. 거기 현직 의원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대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걸 보고 지금 친한계 지지자들이 거기 시장이랑 가서 그 이른바 돈줄 내기. 우리는 여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거 할 정도로 지금 지방선거는 글쎄요, 저희는 그래서 사실 저희 당도 내홍이나 갈등이나 있는데 이슈로 좀처럼 참 올라오질 않아요. 저쪽이 그러니까요. 워낙 심각하게 싸우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기자님, 근데 이거 네. 팩트예요. 그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갔을 때 네. 그 대구 사실 난리 나는 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사람이 많이 없었던 게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요, 그 대구 언론들을 제가 그때 다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그때 아마 영남일보에서 장풍은 없었다라는 타이틀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서문시장을 왔지만 이제 전혀 이제 반응이 되게 저조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대구 지역 일부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제 왔을 때랑 대조적이었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약간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고, 네. 사실은 서문시장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다닐 정도 그 통로가 좀 좁잖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보수 정당의 당 대표가 오면은 걷는데 좀 앞으로 가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데 뭐 길이 뻥뻥 뚫린다 뭐 이런 표현까지 있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서문시장을 가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2층을 봐야 됩니다. 이제 누가 찾아오면은 이제 2층에서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파도 전혀 보지 못했고, 다만 제가 이제 굳이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거를 되게 많이 알리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당원 동원도 거의 뭐 안 한 걸로 제가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일, 또 선거 때도 아니고 평일이니까 명절 전 평일이기 때문에 조금 너무 과잉 해석하기는 또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포장을 아주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시긴 한데, 알겠습니다. 김기웅 대변인께서 같이 안 가셨나요 혹시 이날? 네. 아니, 우선적으로 저는 대선 유세를 갔기 때문에 네네. 서문시장의 그 규모, 인파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근데 이제 대선 주자가 아니라 지금 당대표, 지금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보여주는 그 시선, 저희가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거는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나름 인지도가 있죠. 그치. 그리고 또
좀 셀럽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보다는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건 있어요. 제가 저도 기자를 하고 지금 플레이어로서 뛰면서 어떤 시장을 가거나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거 이건 굉장한 큰 매력인데요. 한편으로는 뭐냐면 지지하느냐 지지 않느냐 상관없이 궁금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럼요. 그거 예. 자체가 관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서문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장도혁 대표가 그렇게 좀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는 뭐 채찍질로 받아들여야죠. 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시겠다. 아, 그럼요. 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는데 그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때 오거돈 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당시 나가가지고 당선이 됐었고 그 당시 그 2018년 지방선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때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만 원희룡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가갖고 당선이 됐었어요. 사람이었나 그러면? 저 사람이 아니 있었는데. 그 1421 그 무소속이 아마 원희룡 지사일 거예요. 제주지사. 기자님이 옆에 계시니까 편하네요. 계속 이렇게 팩트 체크 옆에서 계속 저도 해주시니까. 하나 팩트 체크를 한다면 네네. 민주당이요 서울시장 된 건 다 무소속입니다. 아 그런가요? 박원순 시장도 무소속 아니요, 무소속 한 다음에 민주당 재선부터 들어오셔서 됐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될 때하고 처음에 그 될 전에 때. 이제 조순 네. 시장도 그렇고 조순 전 시장님도 무소속이었어요? 고건 이런 분들이 다 다 이제 무소속이었습니다. 정통 민주당에서 자란 그런가요? 정치인이 그 서울시장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걸 누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로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은 관료라든가 이런 분들 수혈해서 됐다라는 식으로. 이건 또 처음 알았네요. 저도 시사 덕후인 저도. 그래서 예. 이제 우리 성치훈 대변인께서는 서울시 관련해서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역으로 본다면 탄핵을 2번 거친 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서울시장이 이 정도 지지율 나오는 것도 현직이지만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리고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손을 댔잖아요. 저는 손 탔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열을 매긴 거잖아요. 정원호 청장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역으로 본다면 이게 경선을 통해서 하나 이 사람의 장점이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은데 약간 만들어진 기성복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본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손탐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에 저도 그러니까 서울에 약간 좀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대나 70대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 뭐 3, 40대는 4, 50대는 좀 약간 좀 경기도권으로 그렇죠.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면 사실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절대 이게 민주당을 찍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이슈들이 굉장히 핫한 데다가 이번에 그 설날 SNS 상에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께서 또 이렇게 설전을 좀 벌이시면서 그리고 연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SNS에 뭐 새벽에도 글을 올리시고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세요? 부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SNS로 부동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 선거용입니까? 아니 선거용이라면 네. 오히려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이슈고 안 건드려야 된다. 안 건드려야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프레임이 뻔하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과거에 실패하지 않았냐? 똑같다. 반복되는 거 과거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똑같이 프레임 잡아서 어차피 오를 겁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저주를 퍼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물론 그 문재인 정부나 이전에도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프레임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명절을 앞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그만큼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봐요. 이번에 진짜 잡아보겠다. 과거에 했던 방식 무조건 규제하고 뭔가 세금 팍팍 올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단 자본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좀 옮기고 그리고 좀 다른 접근법으로 최대한 그 과거에 일단 인간의 그 국민들의 자산 봉식에 대한 본성 그런 자산 증식을 하고 싶어하는 본성은 인정하되 그것을 어떻게 돌릴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갖고 한번 펼쳐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명절 때 저도 막 주변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닐 때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엔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번엔 좀 잡아야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보수 성향의 저도 보수 성향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도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지금 그래서 장동혁 대표랑 근데 SNS에 설전이 벌어진 거는
본질과 전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집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정책과 지금 전혀 동떨어진 얘기고, 그래서 장동혁 대표 다주택자인데 뭐 총액이 얼마고 그래서 갑자기 노모가 등장하고 이거는 본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SNS로 이루어지니까 좀 자극적이고 빨리빨리 전달되다 보니까 뉴스들이 이걸 많이 다뤄요. 사실 부동산 정책 방향과 그래서 각종 저도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장동혁 대표께서 여주체가 어쩌고 저쩌고 노모가 어떻고 이재명 대통령 집은 안 팔아도 되고 이런 얘기가 부동산 정책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데 계속 이 얘기만 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 돌파구가 제가 봤을 때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의 돌파구를 과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그래도 이 판세가 조금은 달라질 만한 어떤 좀 희미한 뭔가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의 받아치는 공격이 다소 약간 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좀 감성을 좀 건드렸는데 그게 안 먹힌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적으로 저는 선거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오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지나친 자신감에 있다. SNS에서 이렇게 좀 많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는 정부를 이기는 시장 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했을 때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겼었어요. 시장은 계속 이겨왔죠. 잠시. 네. 정부가 시장을 잠시 몇 개월은 이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역반응이 나잖아요. 저는 민주당이 자꾸 국민의힘의 의견을 저주를 내린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중과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 뛰었습니다. 공급이 최선인데 공급이 힘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수요를 분질러 틀기 위해서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심지어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5월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민주당 정부 들어 부동산이 올랐다 시인하시면서 난 다르게 하겠다 했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세금으로 집값 잡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최근에 SNS에 저는 글 보면서 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SBS 기사를 올렸습니다. 뭐냐면 다주택자 팔라 날 세우더니 점점점 강요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좌표를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왜곡 조작 보도를 일삼으면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결탁해 그들의 입장을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BS 제가 클릭해서 들어갔거든요. 제목 바뀌었습니다. 제가 기자를 했잖아요. 대통령이 이거 제목 웬만하면 잘 안 바꿔주잖아요. 알아서 바꾸는 거죠. 알아서 바꾸는 거죠. 이게 되게 무서운 행위예요. 윤석열 정부 때도 많이 바꿨습니다. 기자분이 계시네요. 윤석열 정부 때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안 하죠. 공개적으로 안 하고 전화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거는 대통령이 자기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을 적폐로 모는 겁니다. 네.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오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할 때 참모들과 해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밤새 한 거 올린 겁니다. 그러면 국토부나 관련된 뭐 금융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부서에서 대통령이 방향을 설정했는데 조율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나친 오만이 문제고 또 하나 지방선거에 있어서 2022년 대선에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전체에서 20만 표로 졌거든요. 0.73%포인트. 서울에서 30만 표로 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종부세 벨트, 한강 벨트에서 졌다고 얘기를 해서 맞아요. 그때 이재명 후보가 절대 문재인 정부하고 선을 팍 그면서 세금으로 안 잡겠다고 그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본인의 진심은 뭡니까? 세금으로 때려잡는 게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종부세가 발표되진 않아서 세금을 건든다라고 건들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세금 중과를 유예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를 이제 세금 제도를 건드렸다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대통령 시행령만 바꿔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세법을 바꾸지 않아도 공정가액 그 비율을 현실화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립니다. 공정시장가율은 아직 안 올리고 있긴 해요. 네, 올리는 만약 게 올리면 이제 그때 이제 세금 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정부가 이렇게
액션을 함으로써 지나치게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부작용으로. 그럼 평상시 내던 보유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종부세도 올라가고 재산세도 오르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서울에 있었을 때 특정 지역만 오르다는 거를 풍선 효과로 서울 다 오르죠. 경기도도 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책을 함으로써 계속 오르게 만든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아니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라가서 보유세가 올라갔으니 세금을 올린 거라는 논리는 무슨 논리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세금 올렸다는 논리는 일단 지금 쓰시면 안 되는 논리예요. 아니 제가 말씀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될 걸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지나치게 아니 제가 집주인인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정부 정책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릅니다. 공시지가가 오릅니다. 그럼 제가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잘못된 정책이죠. 근데 이게 지금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공감해요. 네. 이게 부동산 이렇게 건드리는 거는 사실 이거 뭐 국민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낸다는 게 이게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거고 여태까지 굉장히 좀 실패를 했고 뭐 시장이 정부가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태까지 계속 시장이 이겨왔고 아니 시장이 못 이기면 그 정부가 왜 그동안 졌어요 다 그러면 그때 이겼어야죠 이미 이렇게 절박하게 했었다면은 근데 여태까지는 져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과도 동일해요. 근데 그렇다면 장도혁 대표의 맞받아치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말로 나와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주택 뭐 다주택 이렇게 싸우면 무조건 지는 싸움이거든요. 이거는 1주택 이게 뭐 금액이 어떻든 간에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1주택과 6주택 이하에서 여기 부딪히면은 제가 봤을 때 6주택 중에 한 2주택 정도는 지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부딪히니까 이게 좀 칼날이 너무 무딘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전략상 이게 있습니다. 6주택이라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진짜 서울에 집이 몇 채 있는지 착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게 제목 소위 말해서 미다시와 프레임 싸움에 있을 때 설명이 길어지면 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다른 식으로 써야 되고 기본적인 거 이거죠. 뭐냐면 이게 정책에 있어서 공급 부분에 있어서 민간의 영역, 정비구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40만 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원활하게 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의 영역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 이걸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그 조합이 실질적으로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정비구역 398개인가요? 그거를 해제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어야 될 물량이 한 20-30만 가구가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그때 해제돼서 나와야 될 물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서울 집값이 오르는 원인도 있거든요. 네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에 있어서 이제까지 서울 시내 공급의 80% 이상은 민간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걸 하시려면은 장도혁 대표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좀 세게 나오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부딪히니까 오히려 지금 그림으로는 부동산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긴 것 같은 그림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공격을 해야죠, 사실. 그런 거는. 기자 입장에서도 이 설 연휴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SNS 5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장도혁 대표가 올린 게 3건인데 결과적으로 이 논쟁의 끝은 뭐냐?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이 한 채고 장도혁 대표는 6채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국민의힘 출입이니까 장도혁 대표가 그 6주택 자체가 뭐 크게 뭐 이번 뭐 부동산 대책과 연관이 없다는 것도 알고 투기용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의도했다라고 봐요. 다주택자 프레임을 야당 대표가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주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펼치기가 훨씬 더 쉬웠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장도혁 대표가 많이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오늘 최고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에세이 썼고 3건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장도혁 대표가 저는 연휴 기간 대통령이 SNS로 주신 질문에 답변을 하느라 차례도 못 지내고 과로사를 할 뻔했다.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자들이 이걸 봤을 때 SNS 3건 올리는 것 때문에 차례도 못 지냈고 과로사 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쉽게 이제 와닿는 메시지는 아닌 거잖아요.
살짝 친 거죠. 진지하게 쓴 거는 아니고. 한 시간에 3개를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총 3개 갖고 그렇게 네. 좋은 소리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자체가 이제 그 저기에서는 되게 자극적인 메시지 6채를 갖고 공격을 해오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이제 받아친 거는 부동산 한 채인데 그건 50억짜리 아니냐. 근데 한 채잖아요. 그거 왜 안 파냐라고 얘기하면은 그 읽어주 싸움이 안 일주택자도 되는 거예요. 싸우라는 제가 거죠. 30초만 얘기해도 될까요? 30분 얘기하셔도 되니까 명확하게 좀 얘기해 아니 주세요. 그거죠.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아무리 길게 설명해도 네. 저희가 그 한 채인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를 악마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세 끼고 사는 것도 갭 투자라고 하면서 나쁜 놈이라면서요. 그리고 대출 일으킨 것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도 차별해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도에 분당에 사시다가 개항으로 왔을 때 집을 팔지 않고 그때 왔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거고, 왜냐 1주택자는 팔 필요도 없는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줘야 됐기 때문에 네네. 그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얘기를 아니 한 그러니까 겁니다. 이 말씀이 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 아니 근데 이거 다 알아요. 아니, 다 길게 설명해도 별로예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길게 설명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느꼈을 때 그러네 22년에 계약 가놓고 안 팔았네 나빴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길게 설명하면서 드러난 거는 그거 이거 타격감이 없잖아. 분당 집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아니에요. 대통령이 일반 사람들은 아니요. 타격감이 아니요. 이재명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20년 이상 산 집 그래 야 대통령 그 끝나고 나면 20년 이상 산 집 동네로 돌아가고 싶겠지. 야 그리고 갭 투자하려고 대통령 됐나?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항에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 계엄을 안 했으면 개항에서 4년하고 몇 년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마 팔기 전까지 국민의힘이 판대매 하면서 팔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2년 좀 넘은 다음에 갑자기 계엄하고 탄핵되고 하면서 대통령이 돼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2년 그 기간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난 저기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래 20년 넘게 사는 곳 가고 싶겠지. 거기 예능 촬영도 했던 곳인데 그렇겠지라고 생각할걸요. 6주택은 다 저는 6주택 갖고 공격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게 거기는 세금 부과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5분의 1, 10분의 1 지분인 것도 세금 부과 그거 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그 사실 그 프레임 자체가 여기서 국민의힘이 먼저 여기에 대해서 억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억지 공격끼리 공방을 오가도 사람들이 국민들이 느낄 때는 뭐 하는 거지? 저게 우리 지금 그래서 주택 문제랑 동떨어진 이야기들. 그래 장동혁 대표 6주택 그것도 별로 안 팔아도 되겠는데 다주택자 아닌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이거 비거주일 주택자 아이 뭐 돌아가시겠다는데 그거 뭐 내가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둘이서 좀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왜 그런 다른 본질적 얘기 안 하냐고 전 지적하는 거라고 봐요. 아 이게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거 우리 원래 오늘 계약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 부동산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힘에서 균형을 이뤄줘야 돼요. 국힘에서 제대로 뭔가 칼을 갈아서 붙을 때 이런 밥상이 차려지면 이거 가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못 드시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6주택 같은 경우는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정리할 수 있어서 나한테 완전히 내가 칼을 갈 수 있는 그 기회인데 그걸 자꾸 칼을 갈다가 무딘 칼로 자꾸 찌르려고 그냥 안 찔리죠. 타격감이 아예 없잖아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힘에서 힘을 내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균형감을 맞춰서 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거 정말 싫어합니다. 양쪽의 균형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지점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앵커의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할 말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시사 덕후로서의 한 말씀 드려봅니다. 할 말이 엄청 많으신 것 저자께 같아요. 이번에 저도 만난 그 보수 제 주변에 절대 제가 민주당에 있어도 민주당 안 찍어주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애들도 야 그래도 균형을 위해서 무조건 보수 찍어야지라는 애들도 그래왔던 애들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엔 진짜 야 더 망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논리로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노모의 말씀을 인용해갖고 쿠팡인지 호빵인지 뭐 그게 핫하다더라 막 이런 말씀을 옮기면은 기자들이 쓰는 입장에서도 되게 허탈합니다. 그 약간 설날 맞아서 좀 가볍게 쓰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쓰신 거예요? 웃기려고? 일부러 좀 약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너무 다큐보다는 네. 약간 조금 좀 이렇게 유하게 할 가시려고?
그런 면이 있는 근데 것 사석에서 진짜 개그감 높으신 분으로 알고 아, 있거든요. 저도 아, 진짜 그렇게 알고 재밌는 있어요. 분이라고. 원래 네. 충청도 개그맨 출신 개그맨 많죠. 많잖아요. 호흡이 재밌어요. 원래 되게 웃긴 분이라 개그 욕심을 꾹꾹 누르고 계실 거예요. 매기는 겁니까? 근데 그 개그 욕심이 막 힘줘서 하면 안 되는데 나 웃겨야지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부담 가진 개그는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오는 개그가 보다 더 설득력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좀 잘 네. 국민의 의견들도 잘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팁을 좀 주시면. 예.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때려야죠 그러면 찌르던가. 근데 안 아파잖아요. 근데 아프게 때려야 돼요. 때릴 거면은 좀 아프게 때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뭐야 이게 뭐 끝난 거야. 약간 이런 게임이 돼가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개항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죠. 개항을 지역구는 뭐 송영길 의원이 4선을 한 곳이고. 또 송영길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하면서 사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보궐선거로 당선이 되셨던 곳.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4년 22대 국회의원 당선했는데 대통령 취임하시면서 사퇴해서 지금 공석이죠. 6월 3일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개항을인데 지금 이제 약간 여기에 판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살던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9일 개항을로 지금 이사를 하고요. 20일에 민주당 복당하잖아요. 예. 그럼 이 말은 뭡니까? 그럼 개항을로 다시 온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이 거리로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신 상황이라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 저는 개인적 의견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은 안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다른 곳을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22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바꾸기 뭐 이런 공격을 해왔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 이거는 그 공격을 다시 받기 너무 좋은 프레임이라고 좀 보고 그리고 개항을 자체가 민주당에게 좀 우호적인 텃밭이에요. 괜찮은 텃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송영길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5선 했고 인천시장까지 하신 분이고 당대표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 정도 중량감 있는 분이면 조금 더 밭이 안 좋은 데로 가셔야죠. 예를 들어? 뭐 인천에 한 지역구가 더 나올 수도 있죠. 네네. 예를 들면 뭐 현직 의원이 인천시장 후보가 된다면 뭐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예 수도권으로 서울로 넘어왔잖아요. 서울로 시장 하겠다고 좀 더 큰 정치 하겠다고 서울시장으로 왔는데 다시 좀 고초를 겪었다가 다시 그 지역구로 간다? 그럼 앞으로 더 큰 정치 하려면은 한 단계 더 스텝업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개항을에 나가서는. 네. 좀 그런 차원에서 다른 지역을 고민하시던가 아니면 나 너무 오래 쉬었어라고 생각하시면 뭐 다른 쪽은 이 국가직을 맡으시든가 이런 쪽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게 맞지. 전 개항을 하시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더 큰 정치하시기엔 부적절하다고 봐요. 저 광주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 이사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분 역시 대표를 했던 정치인이다 보니까 보법이 좀 남다르다. 왜냐면은 국회의원 출마하는 데 있어서 주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항을 나갈 거면 나중에 그 임박해갖고 자기가 나가겠다고 해서 경선부터 내는 거고요. 개항을로 다시 이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레버리지로 해서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일단 광주를 자주 가신다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항을로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송내는 개항을이 아닌 다른 곳들을 좀 염두에 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개항을로 나간다는 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 좋진 않죠. 뭐 저희가 볼 때는 유죄 받으셔야 되는데 무죄 받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데 예. 여튼 현실적으로 나오시겠죠. 나오시는데 개항을로. 저는 개항을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지 않을까. 높습니까? 제가 볼 때 근데 내재적 접근을 한번 송영길 전 의원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법적인 어떤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김남준이라는 사람이 그쵸, 대변인이죠. 개항을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대통령하고 연초에 교회에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그냥 개항을은 이미 다 정리가 돼서 김남준 나오는 거로 돼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기분이 나쁘죠. 그쵸. 왜냐하면 날 열심히 해가지고 무죄 받으면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감정의 골은 좀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거기가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네네네. 결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가 좀 있는데 거기가 장관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일반적인 장관보다는 격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자리죠. 그렇다면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그쪽으로 모시고자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를요? 예, 예, 그쪽으로. 이거 성에 차할까요? 아니 그렇죠, 안 차죠. 안 찰 것 같은데요? 안 차니까 화가 더 난 거죠. 아 성에 안 차서. 성에. 그래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명분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왜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개항을 해서 드랍을 하고 서울시장 나갔냐? 서울시장 이기려고 나갔겠습니까? 아닙니다. 자리 비켜준 거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고문인가 뭐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대선 지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콜했다는 거 아닙니까? 콜. 네네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논란 속에서 개항을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AS가 안 좋았던 거예요. 송영길 대표에 대한 그런 게. 그래서 감정의 골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내 고향 와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 거에 결국 기분이 나쁘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지금 김남준 대변인 진짜 이거 속상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남준 대변인도 안 되면? 근데 네.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잘 되고 있는 되고 편인 있다고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꼭 대표만이 아니더라도 모든 차원에 있어가지고 잘 정리가 되고 있어서 어차피 김남준 대변인이 나간다라는 것 자체는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선 기정사실화돼 있는 거고 거기서 뭐 경선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뭔가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처만 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준 대변인이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계양을에 출마하되 송영길 대표에게는 또 다른 정치적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뭐 예를 생각이 들어서 들고 내각 뭐 기용설? 내각도 가능할 것 네네. 같고요. 내각보다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어쨌든 재보궐 선거 지역구가 여러 개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좀 당선이 좀 어쨌든 이름값도 있고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상황이니까 당선이 좀 유력시 되는 곳에 이제 공천을 줘서 출마를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이제 또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좀 내다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민주당 내에서 뭐 정리가 좀 돼가고 있는 겁니까? 뭐-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뭐 저는 글쎄요. 일단 송영길 전 대표님은 의지가 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개항의 의지가 있으신 교통 거죠. 정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교통 정리를 하는 게 더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송 대표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 전 대표님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래도 우호적 분위기가 있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탈당하면서 당의 부담을 최대한 덜 주기 위해서 선당후사했다는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다음에 당에 돌아와서 뭔가 당내에 뭔가 막 분쟁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계속한다? 그럼 또 선당후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거는 나 이번에 출마하고 싶다. 뭐 그게 뭐 공직 아니더라도 된다. 뭐 공직 말고 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난 출마를 하고 싶다. 근데 어느 지역이든 그건 당에 일임하겠다. 아. 당에게 나를 쓰일 만한 곳에 써라. 내가 뭐 험질하면 험질라도 나가겠다. 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개항을 끝까지 혹시나 고집한다? 그러면은 저는 아니 힘들 거라고 봐요. 갑자기 막 그러다 대구 진짜 나가라고 험지감이 하면은 진짜 험지감이 대구 나가라고 그래도 그렇게 당해서 대구로 보내진 않겠죠. 아니 왜 날 여기로 보내냐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 아니에요? 뭐 동서통합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네. 당에서 대구로 보내면 약간 싸우잖아요. 그때 분쟁을 최대한 일으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사실 당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구를 제외한 뭐 대부분의 지역구에 지금 후보군들이 있어요. 후보군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가서 경선하라고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상당히 애매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 개항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이랑 달라요. 본인이 약간 욕심내는 이미지는 개항을 해서는 비춰질 수 있어요.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 재보궐 선거는 다 전략 공천 지역구잖아요. 아, 네, 맞아요. 재보궐 그래가지고 경선을 굳이 안 해도 그렇군요. 안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민주당 나갈 때가 많아요. 뭐 서울시장에 뭐 정원호 구청장이 유력하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된다면은 보궐선거 안 세겠지만은 네네. 경기에도 나올 거고요, 인천에도 또 나올 거고요. 뭐 그 외에 또 이제 뭐 평택도 뭐 있고 충청권도 예.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렇겠지만 뭐 많기 때문에 뭐 적당한 곳을 해주면 송영길 전 대표 인지도 정도면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해볼 만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개항 쪽에서는 좀 많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나오셨을 때 좀 약간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오면서 저거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안 되긴 했지만 개항 쪽에는 약간 좀 어떻게 나오실 분이 원희룡 계십니까? 전 장관이 진짜 선전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수인데 정치인으로서 참 험지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안 좋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급이 되는 분들 중에서 김문수 전 장관 얘기가 조금 나오긴 하는데 김문수 예. 전 후보요? 예. 아, 근데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개항에? 예, 모르겠고 오. 그거는 이제 저도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고 일부 언론에서 이제 이름이 좀 언급되고 김성태 의원이나 몇몇 의원들 김성태 전 의원이나 몇몇 분들은 네네. 한동훈 전 장관이 거기 가서 만약에 한다면 그거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만약에 나가셨을 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3자 대결 됐을 때 본인이 압도적으로 이기기는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도리어 민주당 후보를 가 이길 가능성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바라는 거나 국민들이 바라는 게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이 도리어 상대를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도 그렇고 그 과정의 어떤 프레임 싸움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백의종군하거나 아니면 개항 쪽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시면 거기에서 선전하면 대선급이에요. 그렇죠. 만약 그렇죠. 개항에서 이긴다면 근데 아니. 사실 나올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험지에서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 말은 약간 좀 그렇게 들잖아요. 가서 죽어. 아니 그리고 당해봐 한번 약간 이런. 김문수 후보는 네. 부쩍 그러니까 경기도 국회의원이었다가 경기도지사 하시다가 네. 그가 대구에도 출마하셨었고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하셨었고 이번 인천까지 나가게 되면 전국구죠 뭐. 그게 전국구입니까? 그냥 너 좀 너무 함부로 쓰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네. 개항이 제가 인천 당협위원장, 저는 인천 연수 의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는데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호남이 인천에서 검단하고 개항 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누가 나가든지 간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한테 페이버를 줘야죠. 험지에서 진짜 최선을 아니 다하시는 그러면은 분들한테. 한동훈 대표가 그 무소속으로 개항 나오면 국민의힘 후보 안 냅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무적으로 봐야겠죠. 진짜 큰 정적으로 봐야 틀에서. 된다. 근데 한동훈 전 큰 틀에서 대표가 봐야겠지. 절대 나갈 맞습니다. 데가 없고요. 저도 네, 말하지만 맞아요. 네. 우리 기자님 말씀에 좀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선택은 안 하죠 사실.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나가면 국민의힘이 정무적으로 낼 겁니다. 아 오히려 네, 정무적으로 자객을 낼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은 무슨 죄예요? 아니 제가 나가시는 볼때 분은. 안 낼 겁니다. 만약 안 낼 그 것이다. 정도까지 되면 네. 안 낼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전제가 이제 출마했을 텐데 그거 그렇죠. 자체를 안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마도 국민의힘은 개항을이라든가 이런데 지난번에 21대 총선 때도 그랬거든요. 이제 뭐 벨트를 젊은 친구들 이렇게 벨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 험지다 보냈거든요. 네. 약간 비슷한 상황도 열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정치 신인이나 이런 네. 분들 젊은층들 네. 이번에 뭐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청년들에게 도전하라 뭐 기회를 주겠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그럴 말할 자격이 있나요? 80년대생 당대표 쫓아냈죠. 70년대생 당대표 쫓아냈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청년들한테 공천 줄 테니까 무슨 이렇게 막 나가라 전략 벨트로 뭐 해주겠다. 그렇게 한들 누가 진정성을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정현 공천위원장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요번에 이분이 41년 동안 정치를 하셨거든요. 네네. 요번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쇄신 있는 혁명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아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맥이 푼다는데 맥이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 개울에 지금 붕어도 없고 가재도 없는데 메기를 푼데 그 메기만 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네. 그 메기 어떤 메기가 그 뜻이 뭐예요? 아까 이정현 결국은 뭐냐면요. 공관위원장은? 이기는 공천과 헌신과 결단이고요.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부분이 있는데 다음을 준비하는 공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 교체, 정치 교체를 할 겁니다. 공천에서. 그렇다면 네. 누군가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헌신을 자발적 헌신을 요구하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근데 헌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자리에 있던 사람이 거기 나가지 않거나 그렇죠. 좋은 자리 예를 들면 뭐 경북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뭐 그런 게 헌신이 될 것이고 아니면은 험지에 본인이 출마한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않겠다는 사람 나는 나가겠다는 사람을 헌신이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헌신. 나는 여기 꼭 나가겠다는 사람을 끌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발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보여줄 겁니다. 보여줬을 때
너무 몰리거나 너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천위원장의 자리는요 욕먹는 자리입니다. 지금 대구 지역의 피바람을 일궈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계셨던 분들 안 나오고 대구 지역에도 새로운 뭔가가 모르죠. 근데 네. 그게 언론이요. 야, 쉽지 않을 것 언론도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뻔한 거지만 그 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게 저는 정치고 거기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패널로서 참여하는데 대구 어때요? 근데 대구는 박 터지는데 경기도는 없네? 여기서 이미 확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무너졌죠. 그렇다면 이게 저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지점인데 그 공감하는 지점을 공관위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이 풀어줘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당대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아우, 3선을 베테랑이시죠. 하셨잖아요. 네네. 대구 근데 광주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예전에. 저는 순천. 사실 아, 순천인가요? 순천입니다. 아, 예, 예. 순천 곡성인데 저는 정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조금 무섭기도 하고 존경스럽냐면 네.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 단순히 시간만 지난 게 아니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새로운 일 같지만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유사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기고 졌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41년 동안 이쪽에서 보수 정치를 했던 사람 네, 입장에서 마지막에 대한 어떤 뭐 내공을 마지막 마무리를- 마무리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와 네. 응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대해 본인도 볼게요. 당당하게 전남지사 출마하시면서 하실 수도 그런- 있을 그런 것 가능성이 있을 같은데요. 아니 것 같아요. 저번에 네. 22대 아니 저 2022년도에 그렇죠. 전남지사 나와서 18% 얻었어요. 네. 아니 뭐 그쪽에서는 워낙 바닥부터 이렇게 쓸고 다니시면서 지역 주민들과 대단한 거죠. 교류하시는 것도 하니까요. 아니 경기도지사는 어때요? 경기도지사. 어디요? 아, 이정현 아니 공관위원장 하니까 예. 공천관리위원장. 헌신을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야 저 이 개항을 좀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은 개항 출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저는 제가 봤을 때 개항 나오실 것 같거든요. 왠지 느낌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주거지까지 옮기신 거면 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드리고 갔다가 왔는데 다시 줘야 되는 약간 그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당내 당대표의 이 그림도 이 만약 국회의원이 되셨다면 또 굉장히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예. 만약에 강에 고집을 막 부리셔 고집이란 표현보다는 의지를 끝까지 굽히지 않으셔서 네. 나가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분란이 있겠습니까? 일단 김남준 대변인 그러면은 아마도 친명 쪽과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될 겁니다. 네네네. 근데 그리고 그러면 친청 정청래 대표는 연임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또 사이가 안 좋겠죠.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기가 아 그러네요. 어렵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정치하고 싶으시면 이번에 개항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큰 정치하고 싶으면 어느 쪽으로 확실하게 좀 선을 어느 쪽으로 쓰든 아니면 양쪽에서 다 말하기가 좀 그러네요. 예. 양쪽에서 다 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든 오히려 양쪽 막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오히려 양쪽도 송영길이라면 괜찮지라고 할 정도의 포지셔닝을 하든 그렇게 좋은 돼야죠. 말씀이네요. 양쪽에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지금 양쪽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갈라지고 인랑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갈라졌죠 뭐. 예. 지금 명확히 표를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 왜냐면 예. 그 명확히 딱 나는 이쪽이야라고 안 하는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야, 이렇게 갈라지다가는 이거 완전 두동강 날 것 같은데라는 하는 분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지금 당대표 하시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노려볼 만한 정치인을 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집 부리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양쪽이 다 지지받을 만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럼 그 선택은 어디라고 보세요? 글쎄 뭐 전 선당후사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대구. 글쎄요. 전당후사면 대구만 비어 있는. 아이고 대구 나간다면 정말 리스펙 해야죠. 그러면 업고 다녀야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항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개항이 굉장히 좀 핫해졌어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좀 주목을 그러게요. 받으면서 대통령께서 또 이제 그쪽에 가시면서 개항 쪽 또 옛날에 원희룡 전 지사와 또 대결을 펼쳤던 곳이고 대선 주자들이 개항에 몰리면서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자리가 또 나서 과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이게 덩치가 크신 분들이 한번 가면 그 지역이 자체적으로 체급이 올라가네요. 신기한 게. 근데 또 안 가시면요 또 체급이 떨어집니다. 종로가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종로가 많이 좀
많이 좀 위상이 떨어졌죠. 언급이 없네요. 네. 옛날에는 종로 출신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많이 돼서 그쪽에 그냥 정치 일본가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 개항이 또 정치 일본가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지방선거 이야기 2시부터 생방송으로 목요일날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오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까 부동산 이야기 우리가 너무 많이 하려가지고 계약 이야기를 생각보다 별로 못했네요. 또 다른 지역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선택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